울음소리 박완서. 초저녁부터 무더웠더니 꿈속에서도 떼약볕 속을 걷고 있었다. 그늘을 기대할 수 없는 침침한 떼약볕 속을 그녀는 처형에 순종하듯이 서두르지 않고 꾀부리지 않고 한결같이 걸었다. 이건 필시 악몽일 거라는 깨달음과 악몽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비명밖에 없다는 생각은 어렴풋하면서도 확신에 찬 거였지만 몸 안에 가득 찬 소리를 밀어낼 힘은 번번이 미진해서 그녀는 헛되이 허위적됐다. 그녀는 머리맡을 더듬어 선풍기를 미풍으로 틀고 어린 짐작으로 타이머를 1시간쯤 뒤로 맞춰 놓았다. 선풍기 바람이 시냇물처럼 쾌적하게 살갗을 휘감으며 할랑댔다. 손으로 옆자리를 더듬었다. 남편은 돌아와 있지 않았다. 불을 켜고 몇 시쯤 됐는지 알아볼까 하다가 꿈 없는 단잠의 예감 때문에 내 활개를 펴고 스르르 눈을 감았다. 얼마나 잤는지 신경질적인 초인종 소리 때문에 그녀는 깰 새도 없이 곧장 일어섰다. 비틀대며 방을 나와 마루를 가로지르는 동안도 초인종은 멈추지 않고 울렸다. 남편은 따로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늦을 때는 한두 번 눌러봐서 반응이 없으면 혼자서 따고 들어와서 슬며시 옆자리로 파고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계속해 방정맞게 울려대는 초인종 소리가 평소에 남편답지 않다는 생각은 조금도 안 했다. 그녀는 잠 속을 유영하듯이 부드럽게 허위적대며 무의식적으로 그러나 정확하게 현관불을 켜고 문에 달린 2개의 견고한 방법용 쇠붙이를 비틀고 문을 열었다. 현관문을 열자 안에서 쏟아져 나간 빛과 바깥 어둠이 대각선으로 갈라놓은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 남자가 남편이 아니란 건 인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물감이었다. 그녀는 그녀의 가슴에 코를 박으려는 찰나에 이 남자를 힘껏 뒤로 밀었다. 남자는 헛개비처럼 힘없이 뒤로 비틀거리는가 했더니 발을 헛디디면서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녀는 현관문을 힘주어 닫았다. 그녀는 꼭꼭 걸어 잠근 현관문에 찰싹 등을 기댔다. 그녀의 가슴은 울렁거리지 않았다. 숨도 쉬는 것 같지 않았다. 청각만이 과민하게 살아서 현관문 닫히는 쾅 소리에 섞여서 사라진 다른 소리를 가려내서 반복해서 듣고 있었다. 안방으로 돌아가려다 말고 부엌에 들러 냉장고에서 콜라를 한 병 꺼내 따서 일부러 벌컥벌컥 소리가 나게 마셨다. 목이 타서가 아니라 부엌방에서 잠든 시어머니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였다. 망령이 난 시어머니는 여간 곤하게 잠든 때 아니면 누가 무얼 먹는 기척에 귀가 비상하게 밝았다. 그 남자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도 생각나지 않았지만 그가 남기고 간 이물감은 엄청나고도 생생했다. 수술을 잘못해서
뱃속에 넣고 꿰맨 핀셋이나 가위처럼 그 이물감은 그녀의 몸속에 끝끝내 남아서 문득 무슨 변개를 부리고 해를 끼칠 것만 같았다. 남편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루에 괴종 시계가 땡 하고 한 번 울렸다. 그 시계는 1시에도 한 번 울리지만 30분에도 한 번씩 울렸다. 지금 1시일 수도 11시나 12시 반일 수도 있었다. 물론 새벽 3시나 4시 반일 수도 있었다. 이물감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그녀는 잠결에 냄새만 맡아도 편안해지는 남편에 대해서만 생각하려 들었다. 그러나 7년 동안이나 같이 산 남편의 얼굴이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문 밖에 남자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벼랑간 어깨를 들먹이며 울기 시작했다. 찝찝한 눈물이 그녀의 입, 귀로 흘러들었다. 눈물이 마르고 울음소리마저 잉잉대는 곤충의 날개짓처럼 허공에 맴돌 때 그녀는 분명히 자신의 것이 아닌 어떤 울음소리를 들은 것처럼 느꼈다. 그 아이가 또 내쫓겼군. 이번엔 안 돌봐줄 테야. 그 되먹지 않은 것들을 고발해서라도 버릇을 가르쳐 놓아야지.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할 때마다 아이를 내모는 무상식한 것들을 그냥 놓아둘 줄 알고 이렇게 중얼대며 분연히 일어난 그녀는 곧장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문 밖의 고요가 찬물처럼 섬뜩하게 끼쳐왔다. 아이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부부 싸움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 밤중에 깨어있는 사람은 그녀 혼자뿐이라는 듯이 사위가 고르게 고즈넉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창가에 마냥 붙어앉아 밖을 내다보는 청승맞은 버릇은 작년 겨울부터였다. 추위가 며칠째 유난히 극성을 부릴 때였는데 현관문을 마주보고 있는 앞집 부부가 초저녁부터 악을 쓰고 기물을 부수는 등 시끄럽게 싸우더니 밤이 깊어도 수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앞집의 부부 싸움이 목숨에 관계되는 불상사를 연상시킬 만큼 극렬해졌다. 여보, 가서 뜯어 말려야 하지 않을까요? 어른들의 악다구니 소리에 불에 댄 것처럼 다급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합세했다. 너 4살쯤 돼 보이는 그 집 아이를 그녀도 알고 있었다. 건강하고 씩씩한 그 애녀석은 부모들보다는 부침성이 있어서 그녀를 만나면 싱긋 웃기도 하고 시키지도 않는 말을 붙이기도 했다. 그녀는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 그들의 싸움 소리가 감쪽같이 멎더니 잠시 뜸을 들이고 나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바로 문 밖에서 들렸다. 아이는 간간히 숨을 멎을 듯이 자지러졌다가는 다시 격렬한 울음을 토해냈다. 앞집은 방방이 불이 켜져 있었고 텅 비어 있었다. 싸움 끝에 아내가 먼저 집을 뛰쳐나갔고 남편이 뒤를 쫓은 모양이다. 아이가 그녀에게 휴강기며 서럽게 울었다.
얘 울지 말고 네 방에서 코 자고 있을래? 그럼 곧 엄마랑 아빠랑 돌아오실 거야. 그러나 아이는 한사코 그녀에게 매달렸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우선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요. 마냥 밖에서 울릴 수도 없고 빈집에 놓아둘 수도 없잖아요. 남편의 말없음을 동의로 받아들이고 그녀는 아이를 데려왔다. 아이의 부모는 돌아오지 않았고 아이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았다. 아이의 울음을 간신히 멈추게 하는 방법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함께 창밖을 내다보면서 저기 엄마 온다. 저기 엄마 오네. 하고 거짓말을 시키는 짓밖에 없었다. 그녀는 아이의 무게에 다리가 저려 자주 고쳐 앉았다. 아이의 눈은 어둠을 꿰뚫듯이 더욱 초롱초롱해졌다. 겨울밤은 마냥 길었다. 어둠에 조금씩 젖빛이 섞이기 시작했다. 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했다. 목신 소리였지만 또렷했다. 아침이야. 그 아이가 줄기차게 기다린 건 엄마가 아니라 아침이었을까? 아침은 초록빛이야. 초록빛? 그녀는 아이의 엉뚱한 대답에 소리내어 웃었다. 아무리 보아도 새벽빛 속에 초록빛이 섞여 있는 것 같진 않았다. 아이가 알고 있는 초록빛이 어떤 것인지도 그녀는 알지 못했다. 날이 밝자 아이의 엄마가 마치 맡겨놓은 물건 찾아가듯이 고맙다는 간단한 인사 한마디를 남기고 아이를 데려갔다. 그러나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그녀는 잠을 설친 새벽녘이면 창가에서 마치 시험관 속에 화학 변화를 응시하듯이 주의 깊고 면밀하게 어둠 속을 스미는 새벽빛을 응시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 새벽빛 속에서 어떡하든 한 줄기의 초록빛을 가려내고야 말겠다는 듯이 지금도 그녀가 창가에 쭈그리고 앉아 기다리는 건 남편이 아니라 아이가 명명한 초록빛 새벽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7년 전에 딱 한 번 아기를 낳은 적이 있었다. 아기는 3주일밖에 못 살고 죽었고 그 3주일 동안을 아기는 밤이나 낮이나 몸을 활처럼 빳빳이 뒤로 휘고 울기만 했다. 아기가 그 3주일 동안에 겪은 고통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그녀는 3주일의 짧은 생애에다 70, 80을 살아도 못다할 인생고를 담은 신의 실수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그런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용서는 신의 몫이고 인간의 몫은 기도였다. 그 3주일 동안에도 기도를 했으니 말이다. 기도를 먼저 시작한 것은 남편이었다. 그들의 첫 아이가 뇌성마비이고 살 가망이 거의 없지만 살아도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가망은 전혀 없다는 걸 알고 나서였다. 출근하는 남편만이라도 눈을 좀 붙여야겠기에 각방을 쓰고 있었는데 아침에 깨우려고
방문을 열어보면 남편은 벌써 옷을 단정히 챙겨 입고 방바닥에 꿇어앉아 자고 난 간이 침대에 두 팔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모아진 두 손에 이마를 살짝 대고 눈을 지그시 감은 남편의 이마에 새겨진 깊은 고뇌와 간절한 희구가 그녀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건 끔찍한 일이었다. 그녀는 아기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걸 먼저 발견한 남편에게 감동했다. 왜 신의 기적을 믿고 기도할 생각을 진작 못했을까? 그녀도 아기를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신의 마음에 사무치도록 간절한 기도를 올릴 수 있을 적은 번번이 아기의 생명을 하루빨리 거둬 주십사고 빌 때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런 기도를 통해 남편의 기도까지도 들여다본 것처럼 느꼈다. 남편의 그 아름다운 기도 역시 아기의 죽음을 위한 거였다고 그녀는 단정했다. 그녀가 아기 엄마였던 3주일 동안의 고통이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것은 지겨운 울음소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엄마와 아빠가 기도를 통해 감쪽같이 아기를 모살한 혐의 때문이었다. 그때 그들의 기도 중에서 앞거는 마침내 아기가 숨을 거두고 나서였다. 그들은 눈물을 한없이 흘리면서 아기의 목숨이 평안을 얻은 것을 감사했다. 감사가 눈물과 함께 온 몸을 적시고 범람하는 것 같았다. 왜 여지껏 안 자고 있어? 새벽녘에 비로소 선선해진 한 가닥의 바람처럼 남편은 소리 없이 스며들어와 전깃불을 켰다. 그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남편의 그런 행동에 그녀는 너무도 익숙해져 있었다. 당신 날 사랑해요? 그녀는 불쑥 이렇게 묻고 열적게 웃었다.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외박하는 거 봤어? 이렇게 꼬박꼬박 기어 들어오잖아. 그게 남편의 대답이었다. 그럼 사랑이란 귀소하고 같은 건가? 남편이 남방 셔츠를 풀어 헤치자 목에서 가슴 한복판으로 남색끈이 달린 금메달이 늘어져 있었다. 웬 거예요? 기술상이라나? 대단치 않은 거야. 우리 그룹에서 사나이 연구소나 개발부의 업적을 심사해주는 회장상이니까. 그만하면 대단하죠. 상금이 꽤 됐는데 혼자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팀의 업적이니까 몇 군데 돌면서 풀어 먹였지. 남편이 메달을 풀어 놓았다. 남편이 늘어지게 하품을 했다. 마흔도 안 돼 머리가 세다니. 남편은 그가 밖에서 종사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 개발이란 것에 대해 머리가 셀 노릇이란 정도 이상을 말해준 적이 없었다. 여름날은 서둘러 밝았다. 단지 내 녹지대의 푸르름이 아침 해에 싱그럽게 반짝이고 있었다. 부엌으로 나온 그녀는 먼저 부엌방의 기척부터 살폈다. 찬 우유를 한 컵 받쳐들고 방문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희고 단단한 이를 활짝 드러내고 웃었다. 그녀는 우유로 시어머니를 달래면서 요 위에 깐 호청으로 싼 비닐을 걷어내고 새 것으로 갈았다. 방에 요강이 있건만 노망난 노인은 오줌을 싸기도 하고 누다가 흘리기도 해서 방에선 늘 진한 지린내가 났다. 시어머니가 여러 자녀를 낳고 기르고 떠나보내고 잃고 한 낡은 기와집을 팔고 이사를 할 때까지 그녀는 조금도 시어머니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삿짐을 다 부리고 나서 나중에 택시로 모셔온 노인은 아파트를 쳐다보고는 너무 큰 집을 샀다고 놀라고 그 큰 집을 통째로 다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소동을 부렸다. 싫다, 난 싫다. 내가 왜 영감이 물려준 버젓한 내 집을 두고 이 아래 위 주랭랑 같은 셋집에 드냐? 시어머니의 아침 시중만으로도 그녀는 기진맥진했다. 호청을 빨아 널고 나니까 남편이 일어났다. 남편은 그녀가 그 일로 얼마나 신경과 체력을 소모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의 시중을 시키지 않았다. 남방 셔츠를 달아놓지 않아 후줄근 해도 말이 없었고 아무리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에도 해장국 한번 끓여달라 하지 않았다. 몸 보신을 바칠 나이도 됐건만 그 흔해 빠진 당근즙이나 들깨짜 한번 얻어먹은 적이 없었다. 아침엔 손수 찬 우유를 꺼내 마시고 날 달걀을 깨뜨려 먹으면 그만이었다. 남편을 내보낸 후 겨우겨우 집안을 쓸고 닦으면서 그녀는 자신의 소갈머리 속에도 네모 반듯한 집안 구석구석에도 살 기운이라곤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꼈다. 체력이 아닌 살 기운의 고갈을 느낀다는 것은 절망과도 통했다. 낮이 되어 더위가 기승스러워지자 시어머니는 아랫도리를 드러낸 채 엉금엉금 마루로 기어나왔다. 그렇게 못하게 하면 온종일 그치지도 않고 사람 살리우, 사람 좀 살리우. 저것이 날 쪄죽이네. 이 동네는 사람들도 안 사나? 하고 악을 쓰기 때문에 못 본 척 하는 게 수였다. 시어머니는 마루에 깔아놓은 하문석 위에 비스듬히 누워서 빨간 새 무늬를 신기한 듯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보일 듯 말 듯한 미소가 감도는 얼굴이 어린아이의 얼굴처럼 작고 무구하고 무심해 보였다. 그러나 벌거벗은 배는 쭈글쭈글 몇 겹의 굵은 주름과 수많은 작은 균열로 푹 꺼지고 늘어진 게 무덤 자국 같았다. 저 배가 한때 쉴 새 없이 자식을 베고 기르느라 풍만하게 부풀었을 생명감 넘치는 고장이었다는 걸 누가 알까? 그녀는 자기만이라도 그것을 알아줘야 할 것 같았고 그곳에 귀를 기울이면 그 속을 거쳐간 생명들의 흔적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적나라한 노구의 연민을 느꼈다. 해가 설빛할 무렵이었다. 그녀는 창거리를 사려고 시장 쪽으로 가면서
오심이 지나친 어린이 놀이터로 황급히 되돌아왔다. 아이 우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느꼈고 앞집 아이가 어딘지 몹시 다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는 아이는 없었다. 그녀는 앞집 아이의 손목을 잡고 꽃밭을 거닐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갖가지 꽃 이름과 그 정확한 빛깔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또 아이가 초록빛이라고 말하기 위해 동그랗게 오므린 입술에 뽀뽀도 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꽃밭을 지나자 자기가 왜 그렇게 허황한 생각에 도취했었을까를 매우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 허황한 생각은 일종의 깨달음 같은 것이기도 하여서 없었던 것으로 돌이키기가 불가능할 것 같았다. 아이는 그들이 같이 걸어온 아득한 시간에 회랑 저 끄트머리쯤에서 울고 있었다. 거기서 남편을 만날 줄은 정말 뜻밖이었다. 더욱 뜻밖인 건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는 남편의 아름답고 싱그러운 미소였다. 비록 흰 머리가 섞인 머리칼이 몇 가닥 늘어졌을 망정 아마도 소년처럼 반듯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남편에게서 그렇게 풍부하고 부드러운 정감을 느껴보기도 처음이었다. 그리고 행복했다. 이제야말로 망설여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생명의 갈구가 그녀를